횟집 주인은 산낙지에게 필요한 공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 이는 결코 수족관 속의 산낙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횟집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포획된 산낙지가 싱싱해야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이유는 결코 노동자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노동자가 다시 소비자가 되어 자본가의 상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잉여 가치를 획득할 수 없다. 잉여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는 반드시 노동자를 이용하는 메커니즘을 거쳐야 한다. 산업 자본주의는 그 체제가 만들어낸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만들기 위해 소비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전설을 유포해왔다. 대중매체의 수많은 광고나 화려한 백화점 등을 통해 우리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길들여져 왔고 우리 무의식은 항상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이유부터 아주 인상적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왜 줍니까? 한 달 동안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횟집 주인이 낙지에게 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줍니까? 다 본인 좋으려고 좀 더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켰다가 나중에 살아있는 채로 탕탕이 쳐서 손님 상에 올라가야 하니 공기도 넣어주고 물도 교환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회사를 떠받들며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를 이용해 먹는 높으신 자본가 양반들의 속내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산업 자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만 구매하면 잉여 가치를 얻겠다는 산업 자본의 끝없는 욕망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 자본은 부단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체계이고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지 않으면 이 흐름은 중단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소비자의 소비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산업 자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결정적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자본은 필요 이상으로 상품을 사들이도록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 스스로 기존 상품이 낡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소비 욕망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면 기존 상품은 낡은 상품이 되어버리고 결국 시장에서 추방되고 만다. 새로운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백화점, 잡지,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 그리고 영화와 같은 대중예술이다. 산업자본은 대중매체를 이용해 텔레비전과 같은 직접 광고나 드라마 및 영화와 같은 간접 광고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하나의 유행으로 다시 말해 가장 모던한 제품으로 만든다. 반면 대중매체는 그 대가로 제공되는 산업자본의 광고료를 통해 유지된다. 결국 산업자본과 대중매체는 완전한 공생관계를 형성한 셈이다. 왜 신문사나 잡지사는 구독률에 목을 맬까? 왜 공중파나 유선 방송사는 시청률에 관심을 집중할까? 왜 인터넷 사이트는 조회수에 신경을 쓸까? 구독률, 시청률, 그리고 조회수가 높을수록 대중매체는 산업자본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신문사의 고상한 기사들, 방송사의 매혹적인 드라마들, 인터넷 사이트의 유익한 정보들은 모두 소비자를 유혹하는 일종의 미끼였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는 자신들이 산업자본 아래서 광고주를 통해 먹고 산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정보와 메시지의 이면에는 산업자본과의 공생 논리가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 사실 키는 자본이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망할 산업 자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허영심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 욕망과 소비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직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만 국한된 아주 편협한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이어가 보시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자유롭고 매력적인 사회가 도래한 듯 보일 수도 있다. 더 화려하고 흥미진진하며 매혹적인 소비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다름 아닌 노동자라는 엄연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소비 사회의 화려한 유혹에 물든 대부분의 소비자는 환각 세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과 욕망을 분출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불행하게도 돈의 고갈 혹은 빚의 확대일 뿐이다. 그들은 다시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빚을 갚기 위해 노동자의 지위로 산업자본에 재편입되어야 한다. 이 상황이 되풀이될수록 그들은 자본가에게 더욱 예속된다. 산업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분명 소비의 자유이다. 돈이 부족하거나 아예 돈이 없을 경우 우리가 체감하는 부자유의 느낌, 심지어는 심각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돈이 있으면 명랑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업자본이 우리의 욕망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분명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비사회라는 환각의 사회에 포섭되면 우리가 더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비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개성을 자유롭게 분출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각을 갖는다. 이러한 환각 작용은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고 쓰지도 않는 물품은 쌓여만 간다. 만약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게 된다면 산업자본은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하겠지만 속은 타들어갈 것이다.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하지 못하면 산업자본은 잉여 가치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감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마련한 월급도 주면서 뒤에서는 월급쟁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양반들이 아니란 말이죠. 잘 돌아가는 핸드폰을 쓸데없이 바꾸게 만들고 10년은 더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팔아 신차를 사게 만들며 새로운 옷과 유행과 스타일을 만들어 나를 시대에 뒤처지는 덜 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만 하는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모른 척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내용 이어가 보시죠. 여기서 기형적 인간이 탄생한다. 의대 졸업생, 경영대 졸업생, 공대 졸업생, 법대 졸업생 등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물론 이것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도 하다. 전문직에 종사하여 충분한 임금이 보장될 때까지는 별다른 걱정이 없다. 자신이 받은 임금으로 필요한 노동이나 상품을 구입하면 될 뿐이다. 농사를 지을 줄 몰라도 상점에 가서 쌀을 구매하면 되고 컴퓨터가 고장나도 컴맹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수리하면 된다. 그렇지만 만약 자신이 일하던 전문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이다. 산업 자본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우리가 가진 야성과 잠재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다. 산업 자본의 필요에 따라 우리 능력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전문화하고 규격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고소득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가 배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 자본은 냉정하게 하루아침에 우리를 해고해버린다. 서울 중심가를 걷다가 발견하는 수많은 노숙자도 바로 그런 경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산업 자본이 폐기 처분해버린 이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한 육체 노동자였거나 아니면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치부한다. 하지만 그들도 한때는 분명 이 사회에 필요한 기술 혹은 지식을 가졌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시점에 그들이 아는 지식이나 기술은 하찮고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기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산업 자본의 끊임없는 변신 때문이다. 이렇게 낡아버린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진 그들, 노숙자가 되거나 사회로부터 폐기 처분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그렇다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단지 대도시 혹은 대도시의 변두리에서 부품 같은 삶을 살아왔을 뿐이다. 결국 그들은 화려한 소비 문화의 뒤안길, 도심지 지하보도 한 귀퉁이에서 오늘도 몸을 추스르며 새우잠을 청한다. 자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인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내 모든 키를 자본가에게 맡겨버린 채 그들이 가는 곳으로 속절없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언제나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겠지만 코로나나 전쟁처럼 글로벌 시장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잘 굴러가는 소비 사이클에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려 회사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이를 메꿔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내쳐지는 존재는 당연히 자본가인 그들이 아니라 노동자인 우리가 될 겁니다. 그들이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저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소비는 상징으로서의 소비입니다. 사물은 도구, 상품, 기호, 상징 총 4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가장 견고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1억 원에 거래된다면 그 가치를 계산해 자동차 2대와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자랑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가 추천하는 소비 방식은 이런 이기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결혼식장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 어떤 목적도 교환도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건네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비입니다. 내가 추워도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배고파도 기꺼이 내 음식을 내어주며, 나의 이기심 충족보다 오히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소비할 수 있다면 이런 소비야말로 산업자본의 마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인 아니고서야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모든 순간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소비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도구, 상품, 기호의 논리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이타적인 소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마음의 푸근함이라는 게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자본주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책 상처받지 않을 권리 꼭 직접 읽어보시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